2011년 6월 14일 오전 9시 15분 엘크턴시 911 신고센터 교환원이 또 다른 신고 전화를 받는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약간 쉰 듯한 남성의 목소리로 특징적인 남부 억양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자신을 헤이븐 가죽의 옆집에 사는 마이클 슬론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다. 그는 며칠째 이웃집에서 펌프나 어떤 장비가 작동하는 듯한 균일한 웅성거림이 들려온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불쾌한 냄새까지 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냄새를 씁쓸한 것이 섞인 화학적인 냄새라고 묘사했다. 이웃은 집주인들이 보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창문에는 불이 켜지지 않고 아무도 나오지 않으며 차도 없었다. 그는 처음에는 그들이 어디론가 떠났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냄새가 점점 심해지고 웅성거림이 밤에도 멈추지 않자 경찰에 전화하기로 결심했다. 통화 말미에 그는 덧붙였다. 그냥 떠난 것 같지가 않아요. 뭔가 잘못됐어요. 당직 근무자는 신고를 접수하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를 해당 주소로 보낸다. 규정상 이것은 안부 확인으로 표준 절차다. 보통 이런 신고는 누군가 여행을 갔거나 전기가 끊겼거나 문을 잠그는 것을 잇는 등 간단하게 끝난다. 하지만 20분 후 경찰관들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때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헤이븐 가족의 집은 도심에서 떨어진 주택가에 있었다. 평범한 단층 집에 밝은 외벽 마감재, 작은 앞마당이 있었다. 교외 도시 엘크턴의 전형적인 풍경이었다. 하지만 이번만은 너무나도 조용했다. 아무 소리도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새들조차 그 집 마당을 피해가는 듯했다. 우편함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안에는 편지와 신문 뭉치가 들어있었는데 일부는 아침 이슬에 이미 젖어 있었다. 경찰관들이 부지를 둘러본다. 문은 잠겨 있고 창문도 닫혀 있었다. 창문 하나에는 유리에 금이가 있었다. 창턱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한 곳은 누군가 최근에 손으로 만진 듯이 지워져 있었다. 입구에서 대문까지는 뚜렷하진 않지만 눈에 띄는 흔적이 있었다. 밟힌 풀과 수레나 여행가방 바퀴 자국으로 보이는 좁은 흔적이었다. 이 모든 것이 이상하고 불안한 그림을 만들어냈다. 경찰관들은 문을 여러 번 두드리며 신분을 밝혔다. 정적만이 흘렀다. 한 명이 몸을 숙여 열쇠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지만 어두웠다. 멀리서 지켜보던 이웃이 냄새가 바로 그곳에서 난다고 손짓으로 알렸다. 그러자 순찰팀장은 교환원에게 연락해 거주자의 생명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라는 명목으로 강제 진입 허가를 받았다. 쇠지렛대로 첫 번째 타격을 가하자 문은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열리지 않았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다. 자물쇠가 멀쩡한 것으로 보아 안에서 무언가가 문을 막고 있었다. 세 번째 타격 후에야 경첩이 삐걱거리며 좁은 틈이 생겼고 경찰관들의 얼굴에 진하고 달콤한 냄새가 훅 끼쳐왔다. 공기는 습기와 화학물질을 머금은 듯 무거웠다. 그들은 문을 완전히 부수기로 결정했다. 나무가 부서지고 문이 반 미터쯤 열리자 문 반대편에 육중한 장롱이 밀착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힘겹게 안으로 비집고 들어간 경찰관들은 현관에 들어섰다. 어둡고 먼지가 자욱했으며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에서 가구 사이에 좁은 통로를 비추었다. 바닥에는 책, 상자, 서류철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벽에는 연필과 마커로 쓴 메모, 숫자, 공식, 단어들의 흔적이 있었다. 한 방에는 수많은 서류와 낡은 노트북이 놓인 책상이 있었다. 모든 것이 어수선하다기보다는 세심하게 조직된 시스템처럼 보였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마른 커피가 담긴 컵과 담배꽁초가 가득한 잿더리가 놓여 있었다. 욕실에는 마른 수건, 비누, 칫솔이 있었다. 생활의 흔적은 없었지만 서두른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마치 멈춘 듯했다. 거주자들이 시간을 뒤로 한 채 그냥 일어나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지하실에서는 이웃이 말했던 바로 그 웅성거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변함없이 균일하고 단조로운 소리였다. 경찰관이 해치 쪽으로 몸을 숙이자 희미한 바람이 느껴졌다. 안에서 환풍기나 모터 같은 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나무 덮개는 페인트 칠이 되어 있었지만 모서리에 새로운 긁힌 자국이 있었다. 경찰관들은 감식반과 당직 수사관을 호출했다. 집은 봉쇄되었다. 서류상 집 소유주는 제임스와 메리 헤이븐으로 전과도 없고 최근 어떤 의심스러운 일에도 연루되지 않은 현지 가족이었다. 빚도 갈등도 경찰 신고 이력도 없었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전문가들이 도착하면 가장 먼저 지하실 덮개를 열 것이다. 바로 그곳, 집 아래에서 수사의 시작을 알리는 첫 번째 발견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온종일 배경음처럼 울리던 그 웅성거림은 더 이상 단순한 소음이 아니라 안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집을 개방한 후 수사팀은 즉시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을 확인했다. 헤이븐 가족이었다.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로 기록 보관소 문서에서도 세부 정보를 바로 찾기 어려울 정도였다. 가장은 45세의 아서로 교육받은 엔지니어였다. 그는 환기 시스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작은 개인 회사에서 일했다. 그의 아내 엘레노어는 지역 학교의 사서였다. 조용하고 단정하며 누구도 그녀가 갈등을 겪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딸 사라는 고등학생이었다. 이웃들의 말에 따르면 조용하고 내성적이며 마당에 친구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냈다고 한다. 가족은 이 거리에서 10년 넘게 살았다. 그들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고 직접 꾸몄으며 수리는 점진적으로 했다. 스캔들도 경찰 출동도 이웃의 불평도 단 한 건도 없었다. 헤이븐 가족은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들 집에 손님이 오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지어 명절도 음악이나 시끄러운 모임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수사관들이 이웃들을 신문하기 시작하자 증언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다. 그들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를 두었어요. 인사는 할 수 있었지만 대화로 이어지진 않았죠. 평범한 가족 같았는데 그냥 아주 내성적이었어요. 거리의 한 토박이는 때때로 그들의 존재를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집이 마치 동네의 공동생활에서 꺼진 것 같았다고.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이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했다. 몇몇 사람들이 작년에 아서가 출근을 그만둔 것을 기억해냈다. 그의 차는 몇 주 동안 집 앞에 서 있었다. 동료들을 따로 신문하자 아서가 거의 1년 전에 해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사유는 인원 감축이었지만 전 상사는 헤이븐이 징계 문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자주 연락이 닿지 않았고 설명 없이 사라졌으며 출근하면 피곤하고 짜증스러워 보였다고 한다. 이웃들에 따르면 해고 후 가족은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엘레노어는 가끔 가게나 우체국에 갔지만 최근 몇 달 동안은 그만두었다. 사라는 아프다는 핑계로 학교에 나오지 않다가 나중에는 홈스쿨링으로 전환했다. 그 순간부터 그들의 집은 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진 듯했다. 수사관들은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려 애썼다. 우편 배달부는 약 3주 전에 대문 앞에서 엘레노어를 마지막으로 보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소포를 받으며 서둘렀고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다음 날 한 이웃이 그녀를 보았다. 부엌 창가에 서 있다가 커튼을 쳤다고 한다. 그 이후로는 집에 누군가 있었다는 어떤 확인도 없었다. 경찰은 최근 몇 달간 가족의 동선을 파악했다. 모든 공과금은 납부되었고 인터넷은 안정적으로 작동했다. 은행 카드에는 마지막 거래 내역이 남아 있었다. 지역 슈퍼마켓에서 생활화학 제품과 대량의 통조림을 구매한 것이었다. 날짜는 거의 한 달 전이었다. 그 이후로 활동은 완전히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다. 사람들은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들이 고립을 준비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물자를 비축하고 연락을 끊고 집에 대한 접근을 차단했다. 이웃들은 다툼도 스캔들도 위협도 없었다고 단언했다. 단지 점점 심해지는 폐쇄성만이 있었고 이제 그것은 단순한 성격적 특징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의 의도적인 거리두기로 보였다.
3주 동안 아무런 생존 신호가 없었다. 경찰에게 이것은 더 이상 안부 확인이 아니라 공식적인 수사였다. 집은 검사 대상이 되었고 이제 수사관들은 내부에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 지하실에서는 여전히 그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이 커튼 쳐진 창문 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열쇠였다. 감식반이 헤이븐 가족의 집에 처음 들어섰을 때 그들은 주거 공간이 아니라 세심하게 준비된 세트장에 들어온 것 같다고 느꼈다. 검사는 표준 절차에 따라 시작되었다. 방의 상태 기록, 사진 촬영, 초기 증거 수집.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이곳의 모든 것이 어떤 내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모든 방의 창문은 안쪽에서 짙은 검은색 페인트로 칠해져 있었다. 유리는 불투명해서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작은 환기구조차 테이프로 막혀 있었다. 모든 방이 똑같았다. 마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들을 차단하려 했던 것 같았다. 밖에서 닫힌 두꺼운 커튼은 추가로 못으로 고정되어 있었다. 집은 말 그대로 밀봉되어 있었다. 외부에서 단 한 줄기의 빛도 단 한 번의 시선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검사를 통해 집안에서의 이동이 제한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방과 방 사이의 문간은 건축용 접착제로 서로 붙인 책 더미로 막혀 있었다. 때로는 책들이 색깔이나 크기에 맞춰 배열되어 있어 누군가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듯했다. 방 사이의 통로는 좁아서 옆으로 겨우 비집고 들어갈 공간밖에 없었다. 선반과 바닥에는 어떤 마른 혼합물이 담긴 병들이 놓여 있었는데 그 냄새는 용제를 연상시켰다. 가구로 보아 예전의 거실이었던 방은 완전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 있었다. 벽에는 마커로 쓴 수천 개의 숫자가 있었다. 숫자들은 빈틈없이 고른 줄을 지어 천장과 바닥 몰딩까지 이어져 있었다. 첫인상은 혼돈 그 자체였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이 기록들에는 순서가 있었다. 줄은 정렬되어 있었고 각 줄은 같은 수열로 시작했다. 누군가 체계적으로 무언가를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다. 사진사가 사진을 찍고 수사관이 구술했다. 북쪽 벽에 손으로 쓴 것으로 추정되는 숫자 수열이 1에서 2만까지의 범위에서 반복됨. 건조하게 들렸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조차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 중 누구도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다. 침실에도 같은 숫자들이 있었지만 그 위에는 물리학과 철학책에서 발췌한 공식, 도표, 텍스트 조각들이 인쇄되어 붙어 있었다. 한 페이지에는 구조라는 단어가 크게 강조되어 있었다. 구석에는 낡은 라디오 수신기가 콘센트에 꽂혀 있었지만 안테나는 없었다. 주파수에서는 지하실에서 들려오던 것과 일치하는 균일한 웅성거림만 들렸다. 팀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소리가 바로 그곳에서 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지하실은 작고 벽은 맨 콘크리트였다. 중앙에는 나무 테이블이 있었고 그 위에는 텔레비전과 낡은 비디오 녹화기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작동하고 있었다. 바닥 옆에는 판지 상자가 있었다. 안에는 수십 개의 비디오 카세트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각각 검은색 마커로 세션 01, 세션 02 등으로 43번째까지 표시되어 있었다. 수사관은 상자 옆에 멈춰서서 장갑을 벗고 뚜껑의 먼지를 만져보았다. 먼지가 없었다. 즉, 카세트를 최근에 만졌다는 뜻이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단순하게 중단된, 세심하게 조직된 과정의 일부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순간 헤이븐 가족이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시스템을 남겼다. 이해할 수 없는 법칙에 따라 작동하는 하나의 완전한 메커니즘이었다. 이제 이 집의 모든 세부 사항, 숫자, 책, 전선, 이 증거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발견물을 기록하고 비디오 카세트가 담긴 상자를 압수했다. 시청은 다음 날로 예정되었다. 바로 이 녹화물들이 지난 몇 달간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어야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뿐이었다. 카세트 시청은 다음 날 아침으로 예정되었다.
경찰서의 방은 어둡게 처리되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졌다. 낡은 모니터 화면이 빛에 반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수사관 2명, 감식관 1명, 그리고 과정을 기록하는 촬영 기사가 참석했다. 카세트는 물적 증거로 압수되었으며 각각 번호가 매겨지고 봉인되어 있었다. 첫 번째 카세트는 테이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개봉되었다. 측면에는 검은색 마커로 2011년 5월 18일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웃이 가족의 실종을 신고하기 약 3주 전이었다. 수사관이 카세트를 비디오 녹화기에 넣었다. 기계가 시끄럽게 테이프를 감았고 화면이 노이즈로 흔들렸다. 몇 초간 회색 잡음이 인 후 영상이 나타났다. 카메라는 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빈 거실, 소파 모서리가 일부 보이고 바닥에는 책 더미가 있었다. 조명은 탁상 램프에서 나오는 듯 인공적이었다. 배경은 완전히 조용했다. 1분이 지났다. 그리고 2분이 지났다. 녹화된 영상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보고서를 들고 있던 수사관이 동료와 눈을 맞췄다. 동료는 말이 없었다. 시간은 흘러갔다.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가끔 비디오 테이프에서 나는 희미한 소음과 기계 작동음으로 추정되는 희미한 웅성거림만 들릴 뿐이었다. 몇 분이 지나서야 화면에 움직임이 나타났다. 오른쪽 구석,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나왔다. 그는 회색 티셔츠와 어두운 바지 차림에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왔지만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돌리지는 않았다. 아서 헤이븐이었다. 그의 자세는 긴장되어 있었고 움직임은 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러웠다. 손에는 검은색 마커를 들고 있었다. 그는 이미 첫 줄의 숫자들이 보이는 벽으로 다가가 계속해서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는 차분하고 거의 기계적으로 행동했다. 마치 미리 정해진 계획을 따르는 것처럼 손이 선을 따라 움직였다.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었다. 한마디 말도 없었다. 마커가 벽에 긁히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몇 분 후 그는 뒤로 물러나 쓴 것을 살펴본 뒤 화면 밖으로 나갔다. 카메라는 한참 동안 켜져 있었다. 수사관이 녹화물을 빨리 감기로 돌리자 영상이 빠르게 지나가며 아서가 계속해서 돌아왔다. 때로는 글을 썼고 때로는 지웠으며 때로는 벽을 마주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주기적으로 자리를 비우면 불이 꺼졌다가 다시 켜졌다. 마치 그가 과정을 기록하듯 편집 없이 계속해서 녹화된 것 같았다. 카세트 후반부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나타났다. 아서는 책상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노트북이 있었고 화면에는 표와 코드줄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공책에 무언가를 적다가 잠시 멈추고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는 몇 초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일어나 카메라로 다가가 전원을 껐다. 시청 후 수사관들은 메모를 남겼다. 카세트에 아서 헤이븐의 행동이 기록됨. 공황이나 폭력의 징후는 관찰되지 않음. 행동은 차분하고 일관됨. 동기는 불분명함. 두 번째 카세트가 바로 재생되었다. 같은 벽이 나왔지만 이제는 숫자가 더 많아져 표면 전체가 빽빽한 텍스트로 덮여 있었다. 카메라는 마치 전혀 꺼지지 않았던 것처럼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제 책상 위에는 여러 개의 병, 램프, 종이 뭉치가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이 아서가 이 기록을 오랫동안 계속하며 방을 일종의 실험실처럼 만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새로운 카세트마다 같은 장면이 계속되었다. 영상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이 나오지 않았다. 엘레노어도 사라도 없었다. 오직 아서와 점차 숫자로 채워지는 벽뿐이었다. 카세트는 많았지만 첫 번째 시리즈 시청이 끝날 무렵 수사관들은 한 가지를 발견했다. 모든 녹화물에서 낮고 균일하며 단 한순간도 끊기지 않는 동일한 웅성거림이 들렸다. 그 출처는 알 수 없었다. 그리고 나중에 감식반이 이 소리가 비디오뿐만 아니라 지하실 검사 시 기기에도 기록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바로 이 소리가 수사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이제 사건은 공식적으로 비정상적 실종 상황으로 재분류되었다.
그리고 조용한 교회에 있던 헤이븐 가족의 집은 수사팀과 전문가들에게 퍼부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은 이제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막 이해해야 할 참이었다. 전문가들이 두 번째 10개의 카세트로 넘어갔을 때 수사팀은 이미 이것이 단순한 가족 기록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연대기였다. 체계적이고 꼼꼼하며 냉정했다. 각 카세트는 이전 카세트의 연속으로 마치 아서가 다큐멘터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같았다. 처음 몇 개에서는 그가 혼자였지만 네 번째 녹화물부터는 달라졌다. 엘레노아와 사라가 화면에 들어온다. 그들은 이제 거의 주거 공간처럼 보이지 않는 거실에 나타난다. 빛은 희미하고 모든 물건은 마치 설계도에 따라 배치된 것처럼 정확하게 놓여 있다. 책상, 램프, 책,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엘레노아는 두꺼운 공책에 무언가를 적으며 가끔 아서를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이기를 기다린다. 사라는 벽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닦아낸 다음 마커를 들고 그가 시작한 수열을 이어 숫자를 써내려간다. 어느 순간 아서가 가까이 다가와 각도를 바로잡으며 조용히 말한다. 여기가 아니야. 더 아래. 그들 중 누구도 짜증이나 피로를 보이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살아온 것처럼 차분하게 움직였다. 모든 카세트에는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정적, 종이 스치는 소리와 벽에 마커 긋는 소리뿐이었다. 가끔 화면 밖 어딘가에서 스위치가 딸깍거리거나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텔레비전도 라디오도 대화도 없었다. 수사관들은 규칙성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엘레노어와 사라의 행동은 항상 아서의 짧은 지시 후에 시작되었다. 그는 목소리를 높이거나 요구하지 않고 그저 책 1위 줘, 여기에 써, 2줄 지워 라고 말하면 그들은 즉시 따랐다. 그의 어조는 억양 없이 평탄하고 거의 기계적이었다. 전문가들이 음성 분석을 했을 때 그의 말의 진폭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다는 것을 기록했다. 이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편집이나 음성 합성의 흔적은 없었다.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녹음된 것이었다. 시각적으로 아서도 마찬가지였다. 감정적 반응이 없었다. 얼굴은 평온하고 시선은 집중되어 있었지만 생기가 없었다. 그는 결코 웃지 않았고 카메라를 똑바로 보지 않았으며 항상 시선을 피했다. 단 한 번, 13번째 카세트에서 그는 렌즈 너머로 무언가를 발견한 듯 잠시 눈을 들었다. 그러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벽으로 돌아갔다. 이 자료에는 평범한 가족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단 하나의 흔적도 없었다. 엘레노어는 그와 대화하지 않았고 사라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물건을 통해 소통했다. 종이 한 장, 펜, 책을 서로 건넸다. 때로는 배경에 이상한 물건들이 스쳐 지나갔다. 글씨가 쓰인 플라스틱 용기, 빈 병, 단열재 조각, 지하실로 이어지는 전선들.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통합된 계획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수사관들은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세 사람의 옷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몇 주 동안 그들은 똑같은 모습이었다. 마치 집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먼지는 쌓이지 않았고 물건은 움직이지 않았으며 책은 같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이것은 그들이 완벽한 통제 시스템 속에서 살았거나 아니면 이 녹화물들이 미리 계획된 시각적 질서에 따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5번째 카세트에서 아서는 마침내 한 문장 이상을 말한다. 그는 카메라 바로 앞에 앉아 등을 곧게 펴고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있었다. 몇 초간 침묵한 후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프로토콜은 준수되어야 한다. 측정이 핵심이다. 목소리는 떨림없이 명확하게 들렸다. 문장은 짧았지만 어조는 마치 지시사항 같았다. 그 후
그는 천천히 일어나 램프를 끄고 나갔다. 카메라는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텅 빈 방을 계속 촬영했다. 이 장면은 수사의 전환점이 되었다. 이는 집에서 일어난 일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주었다. 아서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 의식, 실험 또는 훈련 모델. 그의 행동은 정신병처럼 보이지 않았다. 너무나 일관되고 너무나 의미심장했다. 그는 자신에게는 완전히 명확하지만 다른 누구에게도 그렇지 않은 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수사에 참여한 심리학자들은 예비 결론을 내렸다. 아서에게는 주변 공간을 구조화하려는 강박적인 경향이 관찰되며 이는 편집증이나 복잡한 형태의 강박장애의 발현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행동에는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따르는 논리가 있었다.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저항하지 않았다. 즉, 그의 생각을 공유하거나 그를 완전히 믿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아서를 단순한 사건 관련자가 아니라 헤이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연결고리로 보기 시작했다. 그의 기록과 관련된 모든 자료는 전문가 평가에 넘겨졌다. 과제는 벽에 적힌 숫자 수열을 해독하고 그것을 프로토콜과 측정에 대한 그의 말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 결정은 수사의 새로운 단계가 되었다. 이제 헤이븐 가족의 집은 단순한 실종 장소가 아니라 어쩌면 시간 자체의 규칙성을 기록할 수 있다고 믿었던 한 남자가 만든 수학적 도표로 변모했다. 수사팀이 처음 벽에 적힌 숫자 기록들을 마주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정신질환의 발현처럼 보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집을 오래 연구할수록 그 시스템 뒤에 논리가 숨어 있다는 것이 더욱 명백해졌다. 마치 집 전체가 거대한 표로 변했고 각 방은 어떤 공식의 개별적인 조각인 것 같았다. 발견물 목록을 작성하던 중 한 감식관이 각 벽 옆에 책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아무 책이나 아니었다. 동일한 판형에 깔끔하게 번호가 매겨져 있었지만 장르는 다양했다. 표지에는 접착제 자국이 보였는데 마치 책들이 그냥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집의 구조에 통합된 것 같았다. 책 등에는 벽에 쓰인 것과 유사한 숫자들이 있었다. 이 순간이 새로운 가설의 출발점이 되었다. 감식관은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했다. 아마도 벽의 기록들은 일종의 참조 시스템일 것이라고. 지리적 위치가 아닌 텍스트를 가리키는 좌표, 책 번호, 페이지, 줄, 단어. 이론적으로 이 코드들을 해독하면 아서가 남긴 메시지를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비디오 녹화물 시청을 담당했던 수사관은 현장에서 직접 가설을 검증하기로 했다. 그는 벽 상단에 가지런히 나열된 7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첫 번째 수열을 선택했다. 실험을 위해 그는 가장 가까운 책 더미에서 맨 위 책을 집었다. 오래된 건축사 서적이었다. 종이는 누렇게 변했고 페이지는 아서가 직접 연필로 번호를 다시 매긴 것처럼 손으로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수사관은 번호를 확인하며 천천히 책장을 넘겼다. 해당 페이지를 열고 지정된 줄로 시선을 내리자 연필로 깔끔하게 밑줄이 그어진 단어 하나를 발견했다. 그 주변이나 위, 아래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었다. 오직 힘주어 명확하게 그어진 이 선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시도했다. 다른 숫자 수열과 다른 책을 가져왔다. 결과는 같았다. 지정된 줄에는 밑줄 친 단어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여러 번 반복되었다. 새로운 예시가 나올 때마다 시스템이 작동한다는 것이 점점 더 명백해졌다. 아서는 완벽한 암호를 만들었던 것이다. 감식관들은 대응표를 만들기 시작했다. 벽의 각 줄은 별개의 구절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어들이 문장으로 조합되기 시작했다. 초기 조각들은 각도 안의 각도, 역행하는 시간, 걸음을 기록하라와 같은 구절들로 의미가 없었지만 점차 구조가 잡혀갔다. 단어들은 더 연결성을 띠게 되었고 전문가들은 아서가 메시지를 남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감정적이거나 고백적인 것이 아닌 기술적인 메시지였다. 그것은 지시사항이나 알고리즘처럼 건조한 언어로 쓰여 있었다. 가장 이상한 점은
다른 방의 수열들이 연결될 때 서로 이어진다는 것이었다. 이는 집 전체가 공간에 분산된 하나의 거대한 텍스트의 일부였음을 시사했다. 벽, 책, 심지어 가구까지 모든 것이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건축적 코드라고 묘사했다. 각 요소에는 의미가 있었고 각 책에는 제자리가 있었다. 아마도 아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물리적 형태로 전환하여 텍스트를 3차원 구조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해독 과정에서 또 다른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일부 페이지에는 수직선, 동그라미 쳐진 글자, 수학 기호와 유사한 표시 등 추가 기호가 발견되었다. 감식관들은 이것이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단어의 값이 숫자에 해당하고 숫자 자체가 물체의 위치에 해당하는 공식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즉, 암호는 언어뿐만 아니라 공간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이 첫 수십 개의 구절을 모았을 때 아서가 무작위 숫자를 쓴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그는 알고리즘에 비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있었다. 해독된 한 줄에서는 관찰 범위를 벗어난 고정점이라는 표현이 나왔다. 이 말은 명백한 의미는 없지만 이론적 문서의 일부처럼 들렸다. 수사팀은 결론을 내렸다. 아서는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려던 것이 아니라 아마도 실험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려고 했다. 이제 더 이상 아무도 그를 미친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너무 깊이 빠져든 연구자가 되었다. 이 발견은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전에는 헤이븐 가족의 집이 단지 밀봉된 피난처처럼 보였다면 이제는 그것이 기계로 변모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모든 것이 하나의 논리에 종속된 시스템으로. 단지 그 시스템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가 문제였다. 다음 단계는 암호화된 텍스트의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바로 이것이 수사팀을 아서 헤이번이 정확히 무엇을 측정했는지에 대한 첫 번째 진정한 해답으로 이끌 것이다. 전문가들이 가족이 실종되기 약 반년 전에 만들어진 기록으로 넘어갔을 때 시각적으로 집은 거의 똑같아 보였다. 같은 구조, 같은 가구, 같은 질서. 하지만 이제 이 카세트들에는 감식반이 나중에 일상의 점진적 붕괴라고 부를 것이 나타났다. 이는 말 그대로 모든 것에서 드러났다. 초기 기록에서는 아직 질서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정돈된 침대, 쌓아놓은 책, 깔끔하게 정리된 물건들. 하지만 2010년 4월 날짜가 찍힌 기록부터 모든 것이 바뀐다. 불이 24시간 내내 켜져 있다. 화면에는 낮이든 밤이든 램프가 꺼지지 않는 것이 보인다. 커튼은 항상 쳐져 있고 창문은 더 빽빽하게 칠해져 있었다. 마치 가족이 자연광을 완전히 포기한 것 같았다. 한 영상에서는 카메라가 부엌에 설치되어 있다. 식탁 위에는 뚜껑이 열린 통조림 캔과 숟가락이 놓여 있고 이 모든 것이 몇 시간 동안의 녹화 내내 그대로 남아 있다. 대화도 소리도 없다. 단지 램프의 조용한 웅성거림과 화면 밖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드문 발소리뿐이다. 화면에는 때때로 아서가 들어온다. 창백하고 면도하지 않았으며 볼이 헬쑥해진 모습이다. 그는 미리 정해진 리듬 속에서는 사람처럼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느리게 움직인다. 다음으로는 엘레노아가 보이는 장면들이 나온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책을 뒤적이며 무언가 속삭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사라는 옷을 입은 채로 책상에서 그대로 잠들어 있다. 수사관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세 사람의 얼굴이 점점 더 수척해지는 것을 주목했다. 그들은 드물게 통조림으로만 식사를 했고 화면으로 보아 음식은 조리되지 않고 그냥 데워서 식탁에 놓아두는 것 같았다. 물은 아마도 병에 든 것만 사용했을 것이다. 기록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가족이 감각 차단에 가까운 상태로 전환했다고 결론 내렸다. 그들은 외부 자극 없이, 낮과 밤의 변화 없이, 외부 소리 없이 살았다. 이것이 그들의 단조롭고 느리며 거의 감정이 없는 행동을 설명해 주었다. 나중에 촬영된 카세트에는 아서가 말하는 새로운 동기가 나타난다.
그는 몇몇 장면에서 카메라에 다가가 말한다. 당신들도 들립니까? 신호가 강해지고 있어요. 나가면 안 됩니다. 다음 카세트에서는 이미 방해와 소음에 대해 말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이는 거리에서 온다고 한다. 그는 전기망, 라디오, 텔레비전을 통해 누군가가 그들의 주파수를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는 동안 엘레노아와 사라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 침착하게 행동한다. 한 녹화에서 엘레노아는 직접 말한다. 나는 아무것도 안 들리지만 당신이 그렇다고 하니 그런 거겠죠. 이 순간은 가족 내의 역학관계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되었다. 그들은 아서의 인식이 현실과 일치하지 않을 때조차도 그에게 완전히 복종했다. 그는 그들에게 유일한 진리의 원천이 되었고 그의 어떤 신념이든 즉시 사실로 받아들여졌다. 2010년 8월 날짜의 16번째 카세트에는 나중에 고립의 순간이라고 불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다. 카메라는 복도에 서 있다. 아서가 큰 자루를 들고 화면에 들어와 그 안에서 물건들을 꺼낸다. 낡은 텔레비전, 라디오 수신기, 전화기 수화기, 심지어 전자레인지까지. 그는 이 모든 것을 방 중앙에 쌓는다.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다. 몇 초간의 침묵 후 그는 기기들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한다. 타격음은 둔탁하고 깊게 울린다. 화면에는 부서진 텔레비전 본체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 보인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아서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보며 말한다. 더 이상 외부 방해는 없다. 목소리는 감정 없이 차분했다. 그는 마치 일상적인 과제를 마친 것처럼 사실을 진술할 뿐이었다. 그 후 그는 화면 조각 하나를 집어 이전에 카세트를 보관하던 상자에 조심스럽게 넣는다. 이 순간이 그에게는 파괴가 아니라 과정의 일부였음이 분명해 보인다. 수사를 자문했던 정신과 의사들은 나중에 이 시기에 아서에게 박해망상과 결합된 지속적인 형태의 환청이 발병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그는 전기장치를 위협의 원천으로 인식했다. 그에게 집은 더 이상 피난처가 아니라 외부의 어떤 개입도 제거해야 하는 실험실이었다. 엘레노아와 사라는 그의 논리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들은 논쟁하지 않았고 막으려 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잔해를 옮기고 남은 전선을 치우는 것을 도왔다. 한 카세트에서는 사라가 유리 조각을 모아 양동이에 쏟는 모습이 보인다. 모든 것이 비명이나 공황 없이 차분하게 일어난다. 이 에피소드는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마지막 장면이 되었다. 그 후로 녹화는 급격히 줄어든다. 다음 카세트들은 점점 더 적은 내용, 더 많은 침묵, 긴 정지, 텅 빈 방들을 담고 있다. 집은 마치 안에서부터 죽어가는 것 같았다. 수사팀은 이 순간을 전환점으로 기록한다. 바로 여기서 가족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완전히 잃었다.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은 내부에서 일어났고 추가 분석이 보여주듯이 바로 이 내부 공간이 그들의 실종을 이해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 숫자 코드 분석이 막다른 골목에 이르자 수사팀은 비디오 녹화물로 다시 돌아갔다. 이제는 평범한 방식으로 보지 않았다. 매 초를 수동으로 프레임 단위로 돌려보았다. 목표는 간단했다. 처음에 놓쳤을지도 모르는 것을 찾는 것이었다. 아주 작은 디테일, 미세한 움직임, 벽의 그림자와 빛의 반사에 주의를 기울였다. 종종 타인의 눈을 위해 의도되지 않은 것들이 바로 이런 사소해 보이는 부분에 숨어 있기 때문이다. 수사팀의 한 촬영 기사는 세부 사항에 거의 병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2010년 11월 날짜의 한 카세트에서 카메라는 거실에 설치되어 있었다. 아서는 벽 옆에 서서 또 다른 숫자 수열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동안 배경에는 거의 그림자 속에 가려진 사라가 보였다. 그녀는 바닥에 앉아 책 옆에서 무언가를 뒤적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프레임을 멈추고 확대해보면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이 종이나 책이 아니라 작고 어두운 수첩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그녀는 그 안에 글을 쓰고 있었다. 그 장면은 단 몇 초 동안 지속되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은 다른 모든 기록에서와는 완전히 달랐다. 무심하거나 순종적이지 않았다. 그녀는 규칙을 어기면서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처럼 집중해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녀는 시선을 들어 카메라 쪽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거의 반사적으로 즉시 수첩을 베개 밑에 숨긴 후 화면 밖으로 사라졌다. 이 에피소드는 수사팀이 처음으로 아서의 시스템에 속하지 않는 개인적인 무언가와 마주친 지점이 되었다. 이전에 일어났던 모든 것은 누구도 자신의 행동을 할 권리가 없는 세심하게 구축된 질서처럼 보였다. 하지만 여기에는 위반이 있었다. 내적인 저항, 자신의 진실을 기록하려는 시도에 대한 암시였다. 이 장면 이후 팀은 비슷한 것을 찾기 위해 나머지 기록들을 다시 검토했다. 하지만 수첩은 더 이상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손에도, 배경에도, 방 안의 물건들 사이에서도. 그것의 존재에 대한 가설은 사건 내부에서 거의 유령 같은 증거, 일종의 전설이 되어 가다가 마침내 재수색을 실시하기로 결정되었다. 이번의 임무는 정확했다. 바로 그 수첩을 찾는 것이었다. 영장은 발부되었고 팀은 보강되었다. 집은 이미 3번이나 봉쇄되었지만 이제 수색은 각 미터를 꼼꼼하게 재구성하는 느린 작업으로 변했다. 사라의 방이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다. 눈에 띄는 변화 없이 남겨진 그녀의 물건들은 갑자기 멈춘 시간의 느낌을 자아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책, 옷, 상자, 낡은 장난감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다시 만져주기를 기다리는 듯했다. 꼼꼼함으로 유명한 베테랑 수사관 한 명이 개인 물품부터 검사를 시작했다. 그는 체계적으로 서랍을 확인하고 책을 넘겨보고 벽과 가구를 두드려 보았다. 모두 허사였다. 하지만 그때 그의 시선이 침대 머리맡에 앉아있는 낡은 헝겊 인형에 멈췄다. 요즘은 그런 것을 만들지 않는다. 서툰 바느질과 잉크로 그린 약간 다른 얼굴을 보니 분명히 손으로 만든 것이었다. 그는 인형을 들어 손의 무게를 재보았고 안에 무언가 바삭거리는 것을 느꼈다. 플라스틱도 충전재도 아닌 단단한 물체였다. 조심스럽게 솔기 하나를 잘라내자 먼지로 더러워진 작은 수첩이 나왔다. 표지는 갈라지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했지만 모든 것이 온전했다. 표지에는 볼펜으로 측정이라는 한 단어가 쓰여 있었다. 이 발견은 전환점이 되었다. 지금까지 수사팀은 아서의 버전, 그의 시스템, 그의 숫자, 그의 설명을 다루고 있었다. 이제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기회가 생겼다. 이 갇힌 세상 아래서 누군가는 계속해서 관찰하고 분석하고 기록하고 있었다. 숫자가 아닌 말로. 전문가들은 종이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현장에서 즉시 수첩 검사를 시작했다. 글씨는 불안정하고 작았지만 읽을 수 있었다. 첫 기록들은 평범한 메모였다. 날짜, 그가 또 세고 있다. 오늘 페인트가 다 떨어졌다. 엄마는 잠을 못 잤다와 같은 문구들. 하지만 뒤로 갈수록 텍스트는 빽빽해졌다. 줄 사이에는 도표, 화살표, 그는 소리가 아니라 리듬을 듣는다. 벽이 코드라면 끝은 어디인가와 같은 문구들이 나타났다. 이 모든 것은 일어나는 일을 단순히 관찰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려 했던 사람이 쓴 것이었다. 기록은 단편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 의심, 출구를 찾으려는 시도가 느껴졌다. 수첩이 실험실로 옮겨져 해독이 시작되었을 때 수사관들은 예상치 못한 것과 처음으로 마주쳤다. 많은 기록이 아서의 숫자 코드에서 나온 문구들과 일치했다. 이는 사라가 단순히 관찰한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일에 참여했지만 아마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발견된 수첩은 헤이븐 가족 사건을 집단적 고립의 이야기에서 내적 저항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이제 수사팀은 인간적이고 주관적이며
취약한 두 번째 관점을 갖게 되었다. 바로 그 관점이 가족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빛을 비춰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떨리는 손으로 쓰인 페이지들에서 헤이븐 가족의 집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새로운 버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이다. 사라의 수첩이 실험실로 옮겨졌을 때 처음에는 어서의 시스템과 관련된 암호, 즉 텍스트의 출처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토되었다. 하지만 이것이 메모 모음이나 수학적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 금세 분명해졌다. 거의 모든 페이지가 말이 아닌 그림으로 채워져 있었다. 작고 절제되었지만 강박적인 반복성으로 그려진 그림들이었다. 각 페이지에는 같은 주제가 담겨 있었다. 집, 항상 똑같이 그려졌다. 사각형, 지붕, 몇 개의 창문, 그 옆에는 3개의 형상이 있었다. 분명히 가족이었다. 때로는 형상들이 창가에 서 있기도 하고 때로는 안에 앉아 있기도 했지만 구도는 변하지 않았다. 창밖에는 크고 길쭉한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결코 얼굴이 없었지만 항상 집을 향해 있었다. 어떤 그림에서는 그림자가 문 바로 앞에 서 있었고 다른 그림에서는 벽을 따라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서명도 설명도 없었다. 단지 같은 이미지를 반복할 뿐이었다. 마치 작가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기억하거나 기록하려 했던 것처럼 전문가들은 그림이 다른 날에 그려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어떤 것은 깔끔하고 고른 선으로 그려졌고 다른 것은 서둘러 그린 듯 거친 필치였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후반 페이지로 갈수록 이 형상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페이지 가장자리를 차지하다가 그 다음에는 중앙을,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러서는 집을 거의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세부사항이 되었다. 처음으로 아서가 외부 방해나 신호라고 불렀던 것과 연결될 수 있는 이미지가 나타난 것이다. 아마도 그가 들리는 무언가로 묘사했던 것을 사라는 보이는 무언가로 인식했을 것이다. 이렇게 개인적인 두려움이 집단적인 아이디어로 변모했다. 수첩은 심리 상태의 시각적 발현을 전문으로 하는 심리학자와 감식반에게 감정을 의뢰받았다. 이와 병행하여 가족의 행동 역학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디오 녹화물을 분석하기 시작했다. 시청은 가족 고립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전문가인 로슨 교수의 입회하에 진행되었다. 로슨은 아서를 편집증적 사고에 뚜렷한 징후해 보이는 사람으로 묘사했다. 카세트에서의 그의 말은 단조롭고 억양은 거의 변하지 않았다. 그는 가족 구성원에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드물었고 우리라고 말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마치 온 가족이 개별적인 인격체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인 것처럼. 그는 소음 수준 확인, 좌표 기록, 경계를 벗어나지 말 것과 같은 동일한 공식을 계속 반복했다. 시간 순서에 따라 녹화 내용은 점점 더 획일화되고 행동은 더 의식적으로 변했다. 관찰에 따르면 엘레노어는 조력자 역할을 맡았다. 그녀는 구조를 유지했지만 주도권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사라는 처음에는 지시를 따르다가 점점 더 자주 주의가 산만해지고 자리를 뜨고 다른 곳을 쳐다보는 모습이 특히 마지막 녹화물에서 두드러졌다. 심리학자는 경직된 위계 질서를 가진 폐쇄적인 집단에서는 겉으로는 참여하지만 내적으로는 이미 분리된 관찰자의 등장이 특징적이라고 지적했다. 모든 기록을 검토한 후 로스는 예비 결론을 내렸다. 그의 표현은 건조하게 들렸지만 사건의 맥락에서는 거의 선고와 같았다. 임상적 발현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공유하는 유도성 망상장애와 일치합니다. 최초의 원천은 아서 헤이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정신 상태가 공동의 현실 인식의 기반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의 신념, 두려움, 사건 해석이 너무나 강해서 점차 다른 사람들의 고유한 감각을 밀어냈다. 그들은 외부 세계와 아서의 내적 표상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폐쇄된 정신적 장 상태라고 부른다. 그 안에는 오직 하나의 중심, 즉 의미의 원천만이 존재한다. 이 세계의 다른 모든 참여자들은 그의 반영이 된다. 아서에게 외부 신호가 위협이었다면 가족에게는 문턱을 넘는다는 생각 자체가 이미 정해진 규칙을 어기는 것을 의미했다. 전문가들이 수첩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그것을 더 이상 어린이 그림 모음이 아닌 내적 과정의 증거로 보기 시작했다. 심리 언어학자는 그림들 사이에 거의 보이지 않는 몇 개의 짧은 글을 발견했다. 거기에는 그가 또 세고 있다. 엄마는 들으면 모든 게 조용해질 거라고 말한다. 밤에는 소리가 더 크다와 같은 문구들이 있었다. 이 기록들은 그림의 불안감, 피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기다림의 느낌을 더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발견은 마지막 페이지에 있었다. 필체는 같고 선은 불규칙했지만 읽을 수 있었다. 다른 글보다 크게 쓰인 한 문장이었다. 아빠는 그것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단순한 문장이 아니었다. 직접적인 시간 표시였다. 아서의 모든 논리, 외부 신호에 대한 그의 두려움이 여기서 극한에 달았다. 그는 단순히 고립된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들어와야 할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은 어디로 가는지 명시하지 않은 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사팀에게 이 글은 헤이븐 가족의 마지막 행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 후 기록에는 더 이상 단 하나의 카세트도 없었다. 아무런 흔적도 설명도 계획도 없었다. 모든 것이 끊어졌다. 이 짧은 문장은 모든 수사를 광기의 이야기에서 의도적이고 신중하며 심지어 준비되었을 수도 있는 결정의 이야기로 바꾸어 놓았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수사팀은 그들의 실종을 질병의 결과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훨씬 더 의식적인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었다. 수첩 감정과 심리학자들의 결론 이후 수사는 잠시 교착 상태에 빠졌다. 모든 것이 헤이븐 가족의 이야기가 현실과 강박적인 아이디어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진 점진적인 정신적 붕괴의 결과임을 가리켰다. 그러나 수사관 중 한 명인 랜들 선임 경위는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세부 사항에 주목했다. 아서는 단지 신호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것을 지속적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기록에서 이는 수십 번 반복되었다. 낮에도 밤에도 멈추지 않는 지속적인 배경음.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헤이븐 가족의 주소로 이웃 카운티의 음향 엔지니어들이 초빙되었다. 그들의 임무는 집안의 음향 환경에 대한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표준 절차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이 시점에서 수사관들은 이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이상한 일들을 겪었다. 측정은 이른 아침에 시작되었다. 거리의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장비는 꺼지고 창문은 닫혔다. 몇 분 후 기기들은 지속적인 진동을 감지했다. 귀로는 감지할 수 없었지만 오실로스코프 화면에는 약 19Hz의 저주파 소음인 뚜렷한 선이 나타났다. 이는 인간의 가청 범위를 벗어나는 주파수다. 이러한 소리는 들리지 않을 수 있지만 진동, 귀의 압박감, 가벼운 현기증을 통해 몸으로 느껴질 수 있다. 엔지니어들은 집의 여러 부분에서 반복 측정을 했다. 지하실에 가까울수록 신호는 더 강해졌다. 산업시설 작업 경험이 있는 한 전문 음향가는 이러한 주파수가 특히 장기간 노출될 경우 사람들에게 불안감, 불면증, 그리고 존재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아서가 기록에서 언급한 증상과 일치했다. 결과는 수사관들에게 전달되었고 이제 공식적으로 신호의 출처 조사가 지정되었다. 이를 위해 소리가 오는 방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향성 마이크를 사용했다. 측정은 도시 소음 수준이 최소화되는 밤에 수행되었다. 기준점은 집 뒷마당이었다. 점차 기기들은 전문가들을 주거 지역에서 약 1km 떨어진 산업지대 방향으로 이어지는 선으로 이끌었다. 그들은 경로를 따라 매 100m마다 신호 수준을 기록하며 이동했다. 소음은 금속 지지대와 콘크리트 건물들이 모여 있는 곳, 즉
70년대에 지어진 오래된 도시 변전소 근처에서 더 강해졌다. 부지는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당직 직원이 엔지니어들을 안으로 들여보냈다. 전문가들이 기계실에 들어갔을 때 측정값은 진동의 최고치를 보였다. 변압기 중 하나가 낮은 웅성거림을 내고 있었는데 이는 기기 없이도 가슴에 가벼운 떨림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거의 감지할 수 없지만 집요했다. 엔지니어들은 금세 원인을 찾았다. 코어의 절연 결함으로 인해 금속 부품들이 미세한 진폭으로 진동하며 지속적인 초저주파음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얼핏 보기에 이 결함은 위험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특정 조건 하에서, 즉 사람이 오랫동안 근처에 있거나 특히 진동이 증폭되는 밀폐된 공간에 있을 경우 가벼운 정신생리학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안으로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압박감이나 심지어 불분명한 환청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엔지니어들의 결론은 이틀 후 경찰에 전달되었다. 내용은 짧았다. 음원 확인됨. 7번 변전소 변압기의 전기 기계적 결함. 노출 수준은 안전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 저주파 진동의 주관적 인식이 시민들의 불만을 설명할 수 있음. 이 설명은 수사팀이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바로 그 합리적인 근거가 되었다. 아서가 말하던 신호는 실제로 존재했다. 그것은 물리적으로 느껴졌지만 위험하지는 않았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냥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고립, 스트레스, 그리고 지속적인 긴장 상태에서 이 웅성거림은 정신적 붕괴의 촉매제가 될 수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나중에 이 효과를 청각적 지각 이상에 비유했다. 뇌가 자극의 원천을 찾지 못할 때 그것을 의미 있는 무언가로 해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기술 교육을 받은 아서는 아마도 자신이 익숙한 논리, 즉 측정에 기반한 기계적이고 정확한 논리를 통해 그 감각을 설명하려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단순한 소리 이상의 무언가가 배후에 있다는 신호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했다. 수사팀은 이제 명확한 맥락을 갖게 되었다. 저주파 웅성거림과 장기간의 사회적 고립의 결합이 모든 사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킨 기폭제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안도감을 주지 못했다. 가족이 실제로 이 신호를 위협으로 인식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의 후속 행동, 자가격리, 창문 봉쇄, 기기 파괴는 광기가 아니라 방어 시도가 된다. 비합리적일지라도 그들 내부의 좌표계에서는 논리적이었다. 엔지니어들이 변전소의 결함을 수리하자 움성거림은 사라졌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이미 중요하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헤이븐 가족은 어쨌든 사라졌기 때문이다. 남은 것은 기록, 글씨로 가득한 벽, 그리고 수십 시간의 비디오 자료뿐이었다. 그 안에서는 숫자, 목록, 코드,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아서의 모습이 같은 의식처럼 계속 반복되었다. 역설적이게도 신호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수사팀의 초기 가설을 더욱 강화했다. 외부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일어난 모든 일은 극한에 다다른 인간 지각의 결과였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의 과제는 외부 위협의 원천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소리가 멈췄을 때 이 사람들을 마지막 발걸음을 내딛게 만든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수사팀은 이미 헤이븐 가족의 마지막 1년간의 삶과 관련된 모든 것을 처리했다. 기록, 물건, 디지털 흔적, 이웃들의 증언. 하지만 깊이 파고들수록 그들의 폐쇄성과 두려움에 대한 설명이 최근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전에 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 뿌리는 거의 항상 과거에 있다. 그러던 어느 날 분삭부사의 한 형사가 제안을 했다. 의료 기록과 호적 자료에 중점을 둔 가족의 전체 전기 조사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공식적으로는 일상적인 절차였지만 이 조사의 결과는 수사 방향을 바꾸어 놓았다. 출생 및 가족 기록 문서에서
어떤 인터뷰나 경찰 서류에서도 언급되지 않았던 한 줄이 발견되었다. 헤이븐 가족에게는 사라 외 또 다른 아이가 있었다. 마이클. 출생일은 2004년. 전출일 란에는 2009년이라는 표시가 있었다. 이 발견은 수사팀에게 충격을 주었다. 학교 기록에도 이웃들 사이에서도 그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집에는 그의 존재를 상기시키는 사진 한 장, 개인 물품 하나도 없었다. 그를 가리킬 수 있는 모든 것이 마치 지워진 것 같았다. 병원 기록에 대한 추가 조회 결과 마이클 헤이븐이 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진단명은 신경계를 침범하는 희귀한 퇴행성 질환이었다. 병은 느리지만 피할 수 없이 진행되었다. 당시 의학은 치료법을 제시할 수 없었다. 병력 기록에 따르면 아서와 엘레노어는 수십 명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고 실험적인 프로그램까지 고려했지만 모든 노력은 거절로 끝났다. 마이클의 죽음은 아서가 공장에서 해고되기 2년 전에 일어났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 이후로 가족은 점차 외부 세계와 멀어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결근, 그 다음에는 자동차 매각, 사회적 접촉 중단, 교류 관계의 변화. 이웃들의 기억에 따르면 그 시기에 엘레노어는 거의 10년 동안 일했던 도서관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사라는 학교를 그만두고 홈스쿨링으로 전환했다. 그 전까지는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논리적인 순서로 맞춰졌다. 상실, 고립, 그리고 집이 유일한 안전한 공간이 되는 내적 신화의 형성. 그리고 바로 이 안전이라는 아이디어는 이제 다르게 들리기 시작했다. 수사관들이 비디오 녹화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이미 다른 시각으로 그것들을 보고 있었다. 이제 아서의 모든 조각, 모든 문구는 광기의 발현이 아니라 잃어버린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시도로 인식되었다. 가족이 사라지기 직전에 촬영된 한 카세트에서 아서는 지하실, 나중에 비디오 녹화기가 발견될 바로 그 책상에 앉아 있었다.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었고 소리는 약했지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그는 특정 누군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혼잣말을 하는 것 같았다. 우리는 준비됐다. 모든 것이 계산되었다. 모든 것이 기록되었다. 우리는 해야 할 대로 했다. 그가 있는 곳에는 이제 소음이 없다. 그는 잠시 멈추고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렌즈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마이클, 우리가 네게로 간다. 안전한 곳으로. 이 말들이 열쇠가 되었다. 그것들은 모든 것을 연결했다. 아들의 병, 상실, 자가격리, 신호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숫자와 기록을 중심으로 구축된 의식적인 시스템. 아서에게 떠남이라는 아이디어는 구원의 한 형태로, 말 그대로 그가 잃어버린 사람과 재회하려는 시도로 변했다. 이 사건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사례가 드물지 않다고 지적한다. 사람이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특히 장기간의 감정적 긴장 상태에서 의식은 때때로 자신만의 구원 논리를 구축한다. 이것은 현실을 부정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더 이상 견딜 수 없게 된 현실을 다시 쓰려는 방법이다. 비디오 녹화물에 따르면 엘레노어는 이 아이디어를 완전히 받아들였다. 그녀는 논쟁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오히려 따랐다. 그녀에게 떠남은 끝없는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 평온의 약속이 되었다. 반면 사라는 마지막까지 일어나는 일을 이해하려 애썼고 그녀의 기록이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그 기록에도 부정은 없었다. 단지 언제 끝날 것인가 하는 질문뿐이었다. 수사팀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헤이븐 가족의 집이 단순한 고립의 장소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것은 세심하게 구축된 기억의 메커니즘이었다. 숫자로 뒤덮인 모든 벽, 모든 책, 모든 카세트는 과거, 마이클, 그리고 삶이 아직 구조를 가지고 있던 그 순간과의 연결을 유지하려는 방법이었다. 아서는 단순히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측정하는 데 익숙한 엔지니어였다. 익숙한 논리가 무너지자 그는 숫자와 계산을 통해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새로운 논리, 즉 폐쇄적이고 수학적인 논리를 구축했다. 그는 혼돈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슬픔을 시스템으로 바꾸었다. 안전한 곳으로라는 문구는 이제 다르게 들린다. 이것은 그의 망상 속 이미지가 아니라 현실과 믿음이 뒤섞인 지점이다. 그리고 이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본다면 그들의 실종은 도피가 아니라 각 단계가 미리 계상된 내부 계획의 실황이었음이 명백해진다. 이 순간부터 수사팀은 더 이상 헤이븐 가족을 상황의 희생자로 보지 않게 되었다. 이제는 그들이 수년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결정에 대한 이야기다. 다음 과제는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이해하는 것이다. 기록 보관소에는 단 하나의 카세트만 남아 있었다. 다른 것들과 떨어져 놓여 있었고 서명 없이 검은색 마커로 쓰인 날짜만 있었다. 2011년 5월 24일. 이 날짜는 누군가 헤이븐 가족을 살아있는 모습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한 순간과 일치했다. 그 후로는 정적이었다. 전화도 거래도 움직임의 흔적도 없었다. 카세트를 손에 든 수사관은 이것이 단순한 또 다른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결말이었다. 마지막 조각, 만약 존재한다면 그 답이었다. 시청은 감식반의 통제하에 별도의 방에서 진행되었다. 빛은 어둡게 하고 책상 위에는 모니터에 연결된 낡은 비디오 녹화기가 있었다. 카세트가 재생되기 시작하자 테이프가 쉬익 소리를 냈고 화면은 긴장한 듯 살짝 떨렸으며 회색 잡음 속에서 영상이 서서히 나타났다. 카메라는 지하실 삼각대에 설치되어 있었다. 이전에 수십 개의 다른 기록이 촬영되었던 바로 그 방이었다. 맨 벽, 전선, 금속 테이블, 바닥에는 공식과 숫자가 적힌 종이들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달라 보였다. 방 안은 완벽하게 깨끗했고 흩어진 물건 하나 없었다. 먼지조차 닦아낸 듯했다. 중앙에는 세 사람이 있었다. 아서, 엘레노어, 그리고 사라. 모두 똑같은 옷차림이었다. 단순한 회색 셔츠, 바지, 맨발. 그들의 얼굴은 평온하고 집중되어 있었으며 공황이나 의심의 흔적은 없었다. 배경에는 1층으로 이어지는 닫힌 해치가 보였다. 소리로 미루어 보아 집안은 완전한 먹먹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벽 너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카메라는 약간의 잡음을 내며 정적인 화면을 기록했다. 처음 몇 분 동안 그들은 그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러다 아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그는 렌즈 바로 앞에 서서 마치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존재를 대하듯 카메라를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으며 첫 마디부터 누군가를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분명했다. 그는 기록하고 있었다. 언제나처럼. 프로토콜 24, 주기 완료. 그는 잠시 멈추고 엘레노어와 사라에게 고개를 돌렸다. 그들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고 눈은 아래를 향하고 팔짱을 끼고 있었다. 아서는 다시 렌즈를 바라보았다. 준비 단계 완료. 장벽 설치됨. 외부 방해 제거됨. 과정 안정화됨.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모든 것을 완수된 과제를 보고하는 엔지니어처럼 말했다. 이 문장들에는 감정이 없었고 오직 구조만 있었다. 명확하고 논리적이며 끔찍할 정도로 합리적이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옆으로 한 걸음 물러서 벽을 흘러냈다. 거기에는 검은색 마커로 그려진 가지런한 숫자 10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대칭이 깨진 좌표와 같은 상징 형태로 교차하는 선들이 추가되어 있었다. 그 아래에는 역시 손으로 쓴 글씨가 보였다. 전환, 상승 회로. 아서는 마치 강도를 확인하듯 손바닥을 벽에 댔다. 그러고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우리는 준비됐다. 이제부터는 침묵이다. 우리는 저편으로 간다.
그는 거의 안도하는 듯 차분하게 말했다. 그러고는 보이지 않는 신호를 보내듯 고개를 끄덕였다. 엘레노어는 테이블로 다가가 작은 수첩, 나중에 인형 속에서 발견된 바로 그 수첩을 집었다. 그녀는 그것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모든 것이 조용해질 거야. 사라는 약간 뒤에 서 있었고 그녀의 시선은 부모님이나 카메라를 향하지 않았다. 그녀는 계단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렌즈가 포착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거기서 보는 것 같았다. 그녀의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다. 소리 없이. 그 후 아서는 카메라로 다가가 전원 버튼에 손을 얹었지만 누르지는 않았다. 그는 잠시 멈추고 화면이 그의 얼굴로 가득 찰 때까지 가까이 몸을 숙였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말했다. 만약 네가 이걸 보고 있다면 장벽이 작동했다는 뜻이다. 회로를 열려고 하지 마라. 딸깍. 그는 물러섰고 카메라는 계속 촬영했다. 화면에는 세 사람이 지하실의 먼 구석으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곳 선반 뒤에는 이전의 다른 기록에서는 보지 못했던 낮고 금속으로 된 문이 숨겨져 있었다. 엘레노아가 문을 열자 그 뒤는 어둠이었다. 그들은 차례로 안으로 들어갔다. 아서가 마지막으로 들어갔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문이 닫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그 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카메라는 계속 켜져 있었다. 영상은 정적이었다. 텅 빈 지하실, 고정된 화면, 배경에 희미한 잡음. 그렇게 4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가끔 촉점 센서가 마치 움직임에 반응하듯 저절로 작동했다. 녹화가 끊겼을 때 화면에는 짧은 백색 잡음이 번쩍인 후 검은 화면이 나타났다. 수사관은 빨리 감기 없이 끝까지 보았다. 그 모든 시간, 4시간의 침묵. 그것은 말도 없고 존재도 없었지만 절대적인 명확성을 가진 그들의 신문이었다. 모든 행동, 모든 사소한 것이 어떤 고백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 카세트 이후 사건에는 빈틈이 남지 않았다. 가족은 우연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이 한 모든 것은 의식적이고 계산되었으며 끝까지 수행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서가 저편이라는 말로 정확히 무엇을 의미했는지는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바로 이 문장과 함께 수사는 논리와 믿음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는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다. 마지막 카세트를 본 후 헤이븐 가족의 집은 더 이상 단순한 범죄 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을 자신에게 맞게 바꾸려 했던 한 남자가 세운 미로가 되었다. 수사관들은 이미 3번째로 그곳으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기록을 분석하거나 벽의 상징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였다. 모든 출구가 안에서 잠겨 있고 창문이 단단히 못 박혀 있었다면 가족은 어떻게 집을 떠났을까? 집은 다락방, 지하실, 천장, 환기구까지 철저히 조사되었다. 통로나 출구가 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막혀 있었다. 하지만 마지막 기록에서 그들은 떠났다. 그렇다면 물리적인 길이 존재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바로 이 길을 찾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되었다. 검사를 위해 오래된 건물 전문 건설 전문가가 초빙되었다. 헤이븐 가족의 집은 1954년에 지어졌고 그 이후 몇 차례 개축되었다. 기록 보관소에서 오래된 통신 설비 계획도를 발견했지만 현재의 건물 구조와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카메라가 설치되었던 바로 그 지하실이 그러했다. 팀은 아래로 내려갔다. 공간은 거의 무균 상태처럼 보였다. 첫 검사 후 먼지와 쓰레기는 치워졌지만 공기는 여전히 습기와 금속의 특징적인 냄새로 무거웠다. 벽에는 여전히 공식과 숫자의 흔적이 보였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모든 관심은 건축 구조에 쏠려 있었다. 엔지니어는 고무망치로 콘크리트를 두드리며 벽을 따라 걸었다. 소리는 둔탁하고 일정했다. 통조림이 가득한 높은 선반 뒤 먼 구석에 다다를 때까지는 그곳에서 다른 소리가 들렸다.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벽 뒤에 공간이 있는 듯한 가벼운 메아리가 울렸다. 선반을 조심스럽게 옮겼다. 그 뒤에는 나머지 표면과 약간 다른 벽돌 부분이 있었다. 콘크리트 색이 더 어둡고 질감이 덜 거칠었다. 비교적 최근에 벽을 다시 쌓은 것 같았다. 수사관이 가까이 다가가 손으로 만져보니 돌은 차가웠지만 축축했다. 마치 반대편에서 공기가 통하는 것 같았다. 결정은 즉시 내려졌다. 벽을 부수기로. 처음에는 가능한 증거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작은 드릴을 사용했다. 몇몇 간의 작업 후 콘크리트가 부서지기 시작했고 그 아래로 오래된 벽돌층이 드러났다. 5분 더 지나자 벽돌이 무너져 내리고 그 뒤로 빈 공간이 나타났다. 경찰관 한 명이 생긴 구멍으로 손전등을 비추었다. 빗줄기가 금속 표면을 스치며 멀리 사라졌다. 이것은 단순한 벽감이나 벽 속의 빈 공간이 아니었다. 복도였다. 좁지만 몸을 구부리면 지나갈 수 있을 만큼은 넓었다. 그곳에서 나오는 공기는 차가웠고 흙과 녹냄새가 희미하게 났다. 수사관이 가장 먼저 안을 들여다보았다. 바닥에는 먼지층이 보였지만 중안 가까이에는 약하고 시간에 의해 흐릿해졌지만 식별 가능한 흔적이 있었다. 얇은 먼지막 위에 맨발 자국이 안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복도는 약간의 경사를 이루며 사람 키 높이로 아래로 이어졌다. 벽은 콘크리트였고 오래된 고정장치의 흔적이 드문드문 보였다. 예전에 이곳에 기술 설비 라인이 실제로 지나갔던 것 같다. 오래된 설계도에는 이런 복도가 없었다. 기록 보관 담당자들은 나중에 이 지역의 일부 주택이 전쟁 전 통신시설 위에 지어졌고 나중에 터널들이 보존 처리되어 잊혔다고 확인할 것이다. 수사관들은 손전등으로 공간을 비추며 앞으로 나아갔다. 10m쯤 가자 터널이 꺾였고 그곳에 금속 문이 있었다. 녹슬었지만 자물쇠가 아닌 안에서 빗장으로 잠겨 있었다. 빗장을 열었다. 문 뒤는 바깥으로 통하는 출구였다. 좁은 통로는 이끼와 덤불로 뒤덮인 부지 경계 너머의 협곡으로 바로 이어졌다. 수사관이 밖으로 나왔을 때 해는 이미 지고 있었다. 앞에는 거의 1km에 걸쳐 뻗어 있는 숲이 있었다. 집은 나무들 뒤에 가려져 있었다. 모든 정황상 헤이븐 가족이 떠난 곳은 바로 여기였다. 이웃 중 누구도 그들을 볼 수 없었다. 터널은 길에서도 공중에서도 보이지 않는 깊은 협곡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땅에서는 비에 거의 씻겨나간 오래된 신발 자국이 발견되었지만 방향은 일치했다. 마른 잎사귀 사이로 희미하게 보이는 오솔길은 숲속 깊은 곳으로 이어졌다. 주거 지역이 끝나고 오래전에 폐쇄된 낡은 산업시설 부지가 시작되는 곳이었다. 이 터널은 신비의 아우라를 완전히 깨트리는 바로 그 증거가 되었다. 실종은 없었다. 가족은 단지 떠났을 뿐이다. 의식적으로, 조직적으로 미리 준비된 경로를 따라 모든 발걸음, 모든 글씨, 벽의 모든 상징은 하나의 계획의 일부였다. 엔지니어가 지하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또 다른 세부 사항을 발견했다. 구멍 주변의 콘크리트 안쪽이 새로운 밀봉재로 덮여 있었다. 아선은 떠난 후 통로를 막았던 것이다. 아마도 그에게 이것은 단순한 탈출로가 아니라 옛 세계와 그가 저편이라고 불렀던 새로운 공간 사이의 마지막 경계선이었을 것이다. 이제 수사팀에게 남은 것은 단 하나, 그들의 흔적을 따라가는 것이었다. 터널은 방향을 알려주었지만 답을 주지는 않았다. 집 밖에서는 조용하고 우거진 새로운 영역이 시작되었다. 어쩌면 이 이야기의 연속을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이었다. 터널이 발견되고 탈출 경로가 확인되자 수사팀은 마침내 사건의 가장 이상한 세부 사항인 벽으로 돌아갔다. 헤이든 가족의 집에는 깨끗한 표면이 단 하나도 없었다. 모든 미터가 숫자로 뒤덮여 있었다. 처음에는 의미 없는 기호들의 나열처럼 보였다. 그러다 각 열 뒤에는 책 한 권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각 숫자는 페이지, 줄, 단어를 가리켰다. 그리고 그것들을 모두 모으면 아서가 전달하려 했던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강박적인 기록이 아니었다. 이것은 메시지였다. 자신이 떠난 후에야 이해될 것이라고 확신했던 자가 남긴 코드였다. 이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언어학자, 암호 해독가, 심리 언어학 전문가들이 동원되었다. 작업은 수개월이 걸렸다. 수천 개의 줄, 수백 권의 책, 교차 대조표, 숫자 조합 비교. 모든 숫자, 모든 표시가 수작업으로 확인되었다. 이 모든 것은 고고학과 같았다. 의미의 층들이 하나씩 벗겨졌지만 논리 대신 혼돈이 드러났다. 때로는 같은 숫자가 다른 단어를 가리켰다. 때로는 페이지가 그냥 없었다. 때로는 코드가 단어가 아닌 공백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생각의 흔적이었다. 언어에 담기지 않는 무언가를 기록하려는 시도였다. 언어학자들은 조각들을 재배열하고 반복되는 구조를 찾으려 애썼다. 하지만 구문은 전혀 없었다. 문장도 문법적 연결도 없었다. 오직 공간에 던져진 단어들 뿐이었다. 마치 작가가 의미를 전달하려는 것이 아니라 리듬을 기록하려 했던 것 같았다. 어떤 조합은 만트라처럼 수십 번 반복되었다. 다른 것들은 단 한 번 나타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일반적인 의미의 텍스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흐름이었다. 언어학자들의 머리를 문자 그대로 아프게 하는 날것의 의식 조각들이었다. 자료를 처리한 후 그것을 시각화했다. 이상한 그림이 나왔다. 깔때기 모양의 비대칭적인 형태로 길게 뻗은 단어 구름. 중앙에는 가장 자주 반복되는 몇 개의 단어가 있었다. 그것들이 바로 아서 헤이븐의 마지막 고백, 숫자와 선과 책 속에 암호화된 그의 독특한 고해성사가 된 열쇠였다. 첫 번째 단어는 침묵이었다. 거의 모든 조합에서 나타났다. 때로는 단수로, 때로는 복수로. 아서에게 침묵은 특별한 의미를 가졌다. 단순히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각을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다. 두 번째는 안전이었다. 침묵의 뒤를 이어 목표처럼 따라왔다. 가족이 한 모든 것, 그들의 모든 의식, 고립, 계산은 모두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의 이해로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개념적인 것이었다. 세 번째는 신호였다. 이 단어는 반대로 거의 항상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났다. 신호는 방해, 신호는 위험. 신호는 아서에게 외부로부터의 위협의 동의어가 되었다. 다음은 문이었다. 이미지로서, 상징으로서 나타난다. 때로는 회로나 입구라는 단어와 함께. 아마도 이것이 저편이라는 구절에 명칭을 부여했을 것이다. 다음은 프로토콜이었다. 모든 카세트, 모든 메모에서 나타나며 이제 코드에서도 반복된다. 그에게 프로토콜은 전환의 법칙, 행동의 순서, 과정이 완료되었음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영원이었다. 이 단어는 다른 단어들보다 더 자주 반복되지만 결코 다른 단어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항상 따로, 별도의 페이지, 별도의 줄에, 때로는 대각선으로, 때로는 단순히 글자에 해당하는 숫자로 입력되었다. 암호 해독가들이 작업을 마쳤을 때 수사팀 앞에는 광기가 아닌 절대적인 확신의 그림이 놓여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 이것은 믿음이었다. 시끄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떠나 침묵이 소리의 부재가 아닌 존재의 형태인 곳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믿음. 그렇게 그들의 코드는 끝났다. 고해도 아니고 죄의 고백도 아닌 수학적인 기도였다. 그 안에는 참회도 용서를 구하는 요청도 없었다. 오직 영원히 떠나겠다는 확고한 의도만 기록되어 있었다. 이 구절은 아서가 자신의 계획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마지막 확인이 되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는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다. 그들의 탈출 터널이 어디에서 끝나고 저편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었다. 집과 그 모든 비밀이 마침내 수수께끼가 아니게 되었을 때 수사팀 앞에는 풀리지 않은 하나의 단서가 남아 있었다. 그들이 탈출한 후의 경로였다.
터널은 집 뒤에 협곡으로 이어졌지만 거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들이 그 후에 어디로 갔는지, 어디로 향했는지, 그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였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정말로 탈출을 준비했다면 경로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준비 상태로 보아 미리 계획된 것이었을 것이다. 터널이 나오던 협곡은 이끼와 어린 나무들로 뒤덮인 저지대에 위치했다. 해치에서 이어지는 오솔길은 거의 식별이 불가능했다. 수사관들은 극도로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모든 움직임이 기록되고 모든 발자국이 사진으로 촬영되었다. 축축한 흙은 흔적을 잘 보존하지 못했지만 몇몇 곳에서는 발바닥에 희미한 눌린 윤곽이 보였다. 마치 누군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맨발로 이곳을 지나간 것 같았다. 흔적은 숲 쪽으로 향해 있었다. 몇 미터 지나자 땅이 더 부드러워졌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지나간 것 같았다. 수사관들은 마커로 표시하고 도표를 그렸다. 결정은 신속하게 내려졌다. 경찰견을 부르기로. 냄새가 남아있다면 개가 방향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2마리의 훈련된 개를 동반한 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그들에게 집에서 발견된 물건, 의류 조각과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사라의 것으로 추정되는 낡은 수첩의 냄새를 맡게 했다. 개들은 즉시 반응했다. 한 마리는 바로 흔적을 따라갔고 다른 한 마리는 조금 망설이다가 같은 방향으로 확신에 차서 끌었다. 일행은 줄을 서서 빽빽한 숲을 통과하기 시작했다.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공기는 축축한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때때로 개는 멈춰서 땅 냄새를 맡고 고개를 돌린 후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흔적은 여전히 유지되었다. 낡은 전나무들 사이로 개울을 따라 이어졌고 점차 일행을 주거 지역에서 멀리 이끌었다. 약 1km쯤 가자 흔적이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제 길은 버려진 비포장 도로 쪽으로 올라갔다. 그곳은 약 20년 동안 버려진 곳으로 한때 산업시설로 가는 진입로였지만 지금은 풀과 덤불로 뒤덮여 있었다. 바로 그곳에서 개가 갑자기 멈췄다. 수사관이 가까이 다가가 손전등을 비췄다. 축축한 땅에 선명한 타이어 자국이 있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비스듬히 교차하고 있었다. 모양으로 보아 승용차 모델의 중간 반경 타이어였다. 눌린 깊이로 보아 차가 이곳에 한동안 서 있었고 아마도 기다렸을 것이다. 도로 가장자리에서 플라스틱 덮개 조각, 헤드라이트 일부와 약간의 유리이 발견되었다. 상태로 보아 부품들이 10년 이상, 어쩌면 그보다 덜 오래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모든 것이 시기적으로 일치했다. 팀은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했다. 몇 시간 후 아서의 소유로 2005년식 회색 세단이 등록되어 있었다는 확인이 왔다. 차량은 실종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어떤 차고에도 견인 보관소에도 보험회사 데이터베이스에도 없었다. 가족이 사라진 바로 그날부터 어디에서도 기록되지 않았다. 수사관들은 탈출이 미리 계획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차는 실종 며칠 전 밤에 차고에서 꺼내졌을 것이다. 누군가 나중에 탈출용 교통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곳으로 옮겼을 수 있다. 조사는 도로를 따라 계속되었다. 일부 구간에서는 고속도로로 이어지는 낡은 비포장도로 쪽으로 향하는 타이어 자국이 보였다. 흙이 부드러워 자국은 금방 사라졌지만 방향은 명확했다. 여기서부터는 주요 도로로 나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어디로든 갈 수 있었다. 개는 아스팔트가 진흙과 만나는 길가에서 흔적을 완전히 잃었다. 수사팀에게 이것은 기록된 것과 알려진 것 사이의 경계였다. 이 경계 너머에는 냄새, 발자국, 경로 등 모든 것이 사라졌다. 그들이 집을 떠나 차를 타고 갔다는 사실은 모든 사건을 폐쇄적인 신비로운 이야기에서 지리, 날짜, 경로가 있는 실제 수사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더 이상 벽 속으로 사라진 가족에 대한 전설이 아니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탈출이었다. 그리고 이제 수사팀은 알게 되었다. 헤이븐 가족은 죽지 않았다. 그들은 떠났다.
차량에 대한 수배가 모든 순찰대에 전달되었다. 모델, 색상, 번호, 감시 카메라, 고속도로, 주유소, 주차장, 차량을 기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확인되었다. 수사는 공식적으로 도시 경계를 넘어섰고 헤이븐 가족 사건은 연방 사건이 되었다. 하지만 이 버전의 모든 합리성에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논리에 맞지 않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이 가족의 모든 발걸음에는 도망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체계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그들이 단순히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지시를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지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수배가 모든 주에 퍼진 후 헤이븐 가족 사건은 점차 장기 미제 범주로 넘어갔다. 차는 주차장, 모텔, 버려진 주유소, 고속도로변, 보호구역 등 모든 곳에서 수색되었다. 수백 건의 제보, 수십 건의 잘못된 단서, 모든 경우에 결과는 같았다. 차종과 색상은 일치했지만 번호는 달랐다. 몇 달이 지났지만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마치 이야기 자체가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한 지점에서 멈춰 있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난 10월 초가 되어서야 나라 반대편의 고속도로 순찰대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다. 바로 그 세단과 유사한 차량이 엘크턴에서 300마일 이상 떨어진 국립공원 입구 주차장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순찰대원들은 차가 한 자리에 너무 오래 서 있었기 때문에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이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그것이 정말로 그들의 차량이라는 것이 분명해졌다. 차대 번호가 일치했고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된 뒷문의 오래된 긁힌 자국까지 일치했다. 차 안은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싸움의 흔적도 개인 물품도 메모도 없었다. 글로브 박스는 비어 있었다. 계기판에는 시동키가 꽂혀 있었다. 연료 탱크에는 기름이 4분의 1 정도 남아 있었다. 마치 운전자가 그냥 차를 주차하고 문도 잠그지 않고 떠난 것 같았다. 조사 결과 차량은 최소 2달 동안 주차장에 서 있었다. 그동안 수십 명의 관광객이 보았을 수 있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공원 입구의 감시 카메라는 1년 전부터 작동하지 않았다. 공원 직원들도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차는 나무 아래 먼 구석에 서 있었다. 수사팀이 현장으로 출동했다. 주변은 빽빽한 침엽수림지대였고 강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이 있었다. 차는 떨어진 솔잎층에 둘러싸여 있었다. 마치 자연이 스스로 흔적을 감추려 했던 것 같았다. 검사에서는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지문도 머리카락도 문서도 없었다.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타이어 자국조차 비에 씻겨나갔다. 모든 것이 마치 누군가 이곳에 머물렀던 흔적을 단 하나도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 같았다. 수색작전이 시작되었다. 2주 동안 경찰과 자원봉사자들이 지역을 샅샅이 뒤졌다. 쿼드콥터, 열화상 카메라, 경찰견을 동원되었다. 수색 반경은 20km까지 확장되었다. 그 지역의 숲은 깊고 일부는 습지였으며 오래된 광산과 동굴이 있는 지역도 있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 옷도, 야영 흔적도, 물건도 없었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계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작전은 중단되었다. 공식 보고서는 헤이븐 가족의 마지막 행방을 국립공원 주차장으로 기록했다. 그 후 흔적은 끊어졌다. 은행 거래도, 등록도, 연료 구매도 없었다. 아무것도. 마치 그들이 존재하지 않게 된 것 같았다. 사건은 종결되지 않았지만 중단되었다. 내용은 건조하고 공식적이었다. 헤이븐 가족은 실종자로 인정됨. 수사는 새로운 자료가 나타날 때까지 중단됨. 이러한 결정은 수사팀에게 일종의 선고와 같았다. 재판도, 기소도, 답도 없이 모든 증거는 논리적인 행동의 연쇄로 귀결되었고 그 끝은 마치 누군가 마지막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지워버린 것처럼 끊어졌다. 그리고 기록 보관소의 사건 파일 마지막 장에는 수사관의 손으로 연필로 짧은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 만약 그들이 정말로 침묵을 찾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것을 찾았다. 이렇게 이 이야기의 공식적인 부분은 끝난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소문, 이상한 우연의 일치, 그리고 몇 년 후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아서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는다. 이 순간부터 헤이븐 가족의 이야기는 수사가 아닌 전설이 된다. 수사가 종결된 후 헤이븐 가족의 집은 거의 3년 동안 비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건물이 저주받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곳으로 이사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술이나 검사를 하러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그날이 끝나기 전에 떠나버렸다. 사람들은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치 공기가 소리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짙은 침묵이었다. 수사가 종결된 후 헤이븐 가족의 집은 거의 3년 동안 비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건물이 저주받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곳으로 이사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술이나 검사를 하러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그날이 끝나기 전에 떠나버렸다. 사람들은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치 공기가 소리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짙은 침묵이었다. 이렇게 이 이야기의 공식적인 부분은 끝난다. 하지만 그 너머에는 소문, 이상한 우연의 일치, 그리고 몇 년 후 다른 도시에서 다른 이름으로 아서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남는다. 이 순간부터 헤이븐 가족의 이야기는 수사가 아닌 전설이 된다. 수사가 종결된 후 헤이븐 가족의 집은 거의 3년 동안 비어 있었다. 공식적으로 건물이 저주받거나 위험하다고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곳으로 이사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술이나 검사를 하러 그곳에 왔던 사람들은 모두 그날이 끝나기 전에 떠나버렸다. 사람들은 안에서 무언가 잘못된 것이 느껴진다고 말했다. 마치 공기가 소리를 통과시키지 않는 것처럼 너무나 짙은 침묵이었다. 주말이 되어서야 집은 마침내 해체되었다. 지하실 입구의 기초와 콘크리트 바닥 일부만 남겨졌다. 작업자들은 나중에 마당 한가운데에서 약한 금속 냄새가 났다고 말했다. 그곳 아래에는 배선도 파이프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몇 달 후 모든 것이 평평하게 정리되었다. 지금 그곳은 빈 땅이다. 자로 잰 듯 평평하다. 표지판도 울타리도 없다. 오직 이웃 초원보다 더 무성하게 자라는 풀뿐이다. 하지만 증거들의 운명은 훨씬 더 이상하다. 사건이 중단된 후 집에서 발견된 모든 기록은 경찰서 산하의 지역 기록 보관소로 이관되었다. 현재 그곳에는 21개의 비디오 카세트, 사라의 수첩, 암호화된 페이지 조각, 그리고 숫자가 적힌 벽 샘플이 보관되어 있다. 모든 것은 번호와 서명이 적힌 기록 보관 상자에 포장되어 있다. 데이터베이스에는 사건 2011-143 헤이븐 가족 미해결로 기록되어 있다. 1년에 한 번 기록 보관소 직원들은 재고 조사를 실시한다. 카세트는 테이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재확인된다. 한 기술자는 검사 장비에서 카세트를 재생할 때마다 잠시 동안 영상이 약하게 흔들리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마치 카메라가 방이 아니라 공중에서 흔들리는 무언가를 촬영하는 것처럼. 그러고 나면 화면이 안정되고 녹화는 평소처럼 진행된다. 필름에는 기술적 결함이나 외부 손상이 기록되지 않았다. 몇 년 후 기록 보관소의 일부를 디지털화하기 시작했을 때 이 카세트들의 사본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나지 않았다. 공식적으로는 수사팀의 요청 부재 때문이었다. 비공식적으로는 그것들을 디지털화하려던 사람들이 장비가 같은 장면에서 멈춘다고 불평했기 때문이다. 엔지니어들은 논리적인 설명을 찾지 못했다. 사라의 수첩도 보존되어 있다. 잉크는 바랬지만 페이지는 온전하다. 일부 페이지에는 마치 압수된 후에 누군가 넘겨본 것처럼 지문이 남아있다. 기록 보관소에는 누가 그랬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한 번은 한 지역 역사 전문 기자가 사건 열람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사유는 수사의 불확실한 상태로 인한 접근 제한이었다.
즉 공식적으로 사건은 여전히 미결 상태다. 도시에게 헤이븐 가족의 이야기는 일종의 지역 신화가 되었다. 저녁이면 10대들이 한때 집이 있던 바로 그 부지에 와서 서로에게 전설을 이야기한다. 누군가는 거기서 웅성거림을 들었다고 하고 누군가는 땅 아래에서 희미한 빛을 보았다고 주장한다. 지역 토박이들은 손을 내저으며 말한다. 또 다른 도시 괴담일 뿐이라고. 하지만 그들조차도 그곳을 특히 밤에는 피하려고 한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이야기는 경찰 기록 보관소의 단순한 사건 파일이 아니게 되었다. 그것은 광기와 자신의 진실에 대한 믿음 사이의 경계가 생각보다 얇을 수 있다는 존재가 되었다. 헤이븐 가족은 단순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어떤 내부 계획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의식적으로 떠났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의 여정이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는 동안 도시는 계속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공식적인 버전은 여전히 동일하다. 스트레스와 고립으로 인한 집단 정신병. 비공식적인 버전, 즉 모닥불가에서 속삭이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을 말한다. 아서는 미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버전을 믿는다면 아마도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지도와 길을 벗어난 어딘가에서 헤이븐 가족은 여전히 그들의 프로토콜에 따라 살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 침묵 속에서